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컵의 평탄화까지 말씀드렸죠. 이게 트럼프노믹스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스마일 커브가 점점점 가파르게 되면서, 즉 웃는 모양이 이렇게 점점 더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점점점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오프쇼어링으로 미국 내에서 잘 사는 계층과 못 사는 계층 간, 즉 스킬드 레이버와 언스킬드 레이버,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혹은 자본과 노동자 간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이렇게 빈부격차의 확대를 파고든 것이 트럼프의 굉장히 단순 무식한 그런 정책 공약들이었고, 이것을 집권 후반기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스마일 커브를 평탄화시키고 수평화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트럼프는 지금까지 불문율처럼 금지되어 있었던 여러가지 것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적인 힘을 최대한 활용해서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이룩해내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가 가진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그런 정책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한 바고요, 제가 이해한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트럼프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만나서 술 한잔 했더니 정말 소탈하고 아주 철학적이고 그런 분일 수도 있죠. 근데 미디어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된 바를 이제 제가 종합해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본 결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만나면 개인적으로 좋은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정치인은 정치적인 피겨가 따로 있잖아요. 정치적인 아이덴티티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는 게 또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충남대 오기 전에 국회에서 잠깐 일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 같은 국회 직원들은 국회의원 회관 식당에서도 밥을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다 이어져 있어요. 이게 지하 벙커가 있거든요, 국회에는. 왜냐면은 이렇게 북한이 우리나라 전쟁했을 때 가장 먼저 파괴시킨 게 국회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방공호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위로 안 다니고 밑에 방공호로 다닙니다. 거기가 이렇게 무빙워크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 건물이 많아요. 그리고 국회 캠퍼스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국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다 밑으로 이렇게 통로로 다니거든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일하던 건물에서 국회의원 회관까지 그 무빙워크를 타고 가면은 거기 식당이 맛있어요. 제가 있던 건물 식당보다. 그래서 거기서 밥을 많이 먹었는데, 그럼 옆자리에 국회의원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들리잖아요. 이렇게 딱 들으면 재밌잖아요. 국회의원이 무슨 얘기 하나. 되게 재밌고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렇게 소탈하신가? 아, 국회의원들도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다음날 TV 나와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나가 죽어라 이런 욕하고 그러면 역시 정치인은 연기력이 뛰어나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개인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트럼프가 정치인으로서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런 프리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그의 패거리는 아니고 그의 팀이 가진 통상정책의 기조는 아주 명쾌합니다. 다자간 협상에서 양자간 협상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미국이 가진 우월한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앉는 원탁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미국이 갖는 발언권은 10분의 1이잖아요. 물론 그보다 실제적으로 훨씬 크겠죠. 근데 미국과 다른 국가 1대1로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국가는 이미 쫄아서 오겠죠. 와우, 미국이랑 우리가 상대가 돼? 이런 식으로 이미 미국이 가진 힘을 양자간 협상이라는 것은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공정한 무역이다라는 미국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미국이 자기들의 패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룰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자유무역과 트럼프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자유무역은 아예 그 개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어떤
정책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이 주한미군 비용 처리 문제거든요. 이거를 지금 우리 쪽 협상 대표단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금 협상 대표로 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돈이라는 거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생 공무원으로 사신 행시 통과해서 하신 분이고 군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한미군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이분이 전문가라고 우리나라는 판단을 한 거죠. 물론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진 패권적인 지위를 이길 수 있는 개인은 없거든요. 이러한 어떤 비용 처리 문제?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뭔가 주한미군이 손해를 보면서 한국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잠재적인 적국의 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이 자발적으로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비용 처리 문제의 갈등이 좀 변합니다. TPP 탈퇴, 그리고 아시아 중심주의, 이건 오바마 정부에서 행했던 건데 이것도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제조업 부활은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입했던 것을 이제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니까 수입을 대체하겠다는, 즉 자급자족 국가로 돌아가겠다는, 한마디로 지금보다 조금 더 폐쇄 국가적인, 폐쇄 경제적인 성격을 가지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중심의 국제무역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 국가들에게는 일종의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네, 그쵸. 그래서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유도 이제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페루, 뭐 칠레, 베트남, 멕시코 다 지금 TPP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광범위한 수준의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를 비교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었는데, 이 국가들과 같이 묶이기 싫다는 거죠. 대놓고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더 중요해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쇼트사이티드한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뭐 8년만 사는 사람이니까요. 정치인으로서는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별적인 FTA를 추구하겠다, 나프타 재협상 하고요. 중국이랑 계속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책적인 기조를 이해한다면 이게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중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중국과 미국은 사자성어로 이제 순망치안이라고 하죠. 이와 잇몸과 같은 관계여서 뭐 하나라도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이지만 서로 경쟁하는 사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야 하는 값싼 제품들을 소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유리한 룰 안에서 경쟁과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그 삽바싸움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가 두 가지 적어 드렸어요.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즉 오프쇼어링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억제하는 정책을 먼저 핍니다. 캐리어라는 회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에어컨 보통 삼성이나 LG 많이 쓰죠. 근데 미국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공장 혹은 뭐 이렇게 산업체 이런 데는 캐리어 에어컨 많이 쓰거든요. 캐리어가 에어컨을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드려야 될 분인데 아직까지 노벨 평화상을 캐리어 박사가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물론 돌아가셨어요. 캐리어가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든 자동차 기업들, 미국 기업을 포함한 많은 자동차 생산 기업들에게 외국으로 나갈 경우, 예를 들어서 멕시코로 나갈 경우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경우 세금을 엄청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죠. 이래서 못 나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 기아차도
알라바마나 미시시피에 조지아 이런데 대규모 기업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국이기도 하고 현대자동차가 있는 알라바마, 조지아 이런 데는 흑인 밀집 지역이거든요. 흑인 인구가 70%가 넘어요. 지금 우리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운동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흑인들은 못 배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흑인 경제학자 한 명도 없잖아요. 잘 나가는 흑인 운동선수는 많지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인종차별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흑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능력 탓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제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회 문화적인 스트럭처럴 리즌이 있는 거죠, 분명히. 어쨌든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흑인 인구 중에 상당 부분은 언스킬드 레이버, 비숙련 노동자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언스킬드 레이버를 싸게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로 공장을 만들어서 들어가지 않고 알라바마나 미시시피에 공장을 만들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자동차가 당연히 잘 팔리죠. 그러니까 이들의 임금 수준도 점점 높아지게 되니까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알라바마에 있는 흑인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멕시코 가서 멕시칸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걸 못하게 35%라는 엄청난 국경세를 매김으로써 그걸 못하게 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키워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프쇼어링에서 리쇼어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트럼프가 아주 독창적으로 발견해낸 건 또 아니에요. 오바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바마는 굉장히 유화적인 조치를 취해서 부드러운 제스처로 리쇼어링을 추진했다면, 트럼프는 미국이 그냥 억제 완전 찍어 누르고 막 윽박 질러서 가지고 들어온다는 기술적인 투박함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세상은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 밸류체인이잖아요. 이거를 도메스틱 밸류체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모든 생산 공정을 다 처리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끝내버리겠다. 즉 모든 부가가치를 미국 내에 집중시키겠다. 지금 전 세계로 산계에 있고 전 세계에서 모두 고르게 나누어 가지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부가가치를 미국 내로 집중시키겠다. 이것이 트럼프가 핵심적으로 꿈꾸는 아메리카 퍼스트 세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놨고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중국이 지금까지 아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G2 국가로 성장을 했는데, 그게 약간 주춤하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그게 주춤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미국은 기회를 포착을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중국 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로부터 자본이 계속 중국으로 유입이 되니까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우리 중국 학생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중국 내에 명품샵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중국 내에 온라인 쇼핑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한마디로 소비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중국 소비자들의.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와서 갤러리아나 뭐 신세계 본관 명품관 이런 데 가갖고 막 명품 싹쓸이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소비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들이 가진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이들에게 이제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은 극적으로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야근으로 많이 갈아 넣기 때문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중국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한 만큼 뱉어낼 뿐입니다. 근데 이들이 받아야 되는 실질 임금 수준이 최근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 수준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랑 제조업에 있어서 다시 경쟁을 할 정도 수준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건 겁니다, 중국한테. 환율 조작국으로 싸움을 먼저 걸기 시작을 한 거죠. 가지고 오려고. 가지고 와도 시장에서 제조업으로 승부를 봐도 경쟁이 되겠다라고 이제 다시 판단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뭔가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만 아는 퍼즐인가요? 한 개도 우리는 여기서 같이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밸류체인의 분업 구조를 미국 내로 다시 다 가지고 들어와서 도메스틱 밸류체인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큰 전제 조건이 있죠. 미국 내 제조업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중국이나 다른 경쟁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생산성과 최소한 비슷한 수준이어야 돼요. 비슷한 임금 수준에서. 근데 지난 10년간, 15년간 무너져 내린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생산성 수준이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 사항이 됩니다. 즉, 트럼프가 아무리 다시 리쇼어링으로 제조업 생산 분야를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노동자들이 경쟁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미국 제조업 경쟁력은 아직 미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 또 학계의 정설입니다. 여기 MIT의 분석 결과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이폰 7의 경우 부품 생산과 조립처럼 지금까지 중국에서 행해졌던 많은 공정들이 미국 내로 돌아와서 행해질 경우 $90의 원가 상승이 있을 거다. 똑같은 품질의 아이폰을 만드는데 $90가 더 든다는 것은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이 $90만큼 낮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중국이나 베트남 혹은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들과 미국 제조업이 경쟁할 수준까지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제 임금 수준이 많이 급격하게 높아지진 않은 거예요.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로 높아지지는 아직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 내에 역설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지만 직업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즉 하나의 직업을 잃을 경우 다른 직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직업 재교육 시스템이 미국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컨베이너 벨트에서 물건을 이렇게 자동차 조립하다가 자동차 공장이 없어졌어요. 그럼 실업자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최대한 스무스하게, 최대한 부드럽게 넘기는 것이 사회 보장 정책이고 재교육 시스템인데 이게 미국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발생한 실업자가 영원히 발생한 소위 말하는 실망 실업자로 잔존해서 아예 레이버 포스에서 빠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국가 경쟁력 수준이 조금씩 갉아먹혀지는 거죠. 이걸 되게 잘하는 국가가 또 있어요. 한국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항만 산업에서 아니다 조선업 하다가 망해도 아예 다른 택시 운전기사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기간 한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이 한국이 지급하는 실업수당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100만원 넘게 받아요. 여러분들 임금 수준에 따라서 200만원, 제 생각에 180만원인가? 최대 금액이? 그거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서 운전 마스터하고 택시 산업, 운수 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가진 국가가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국뽕이라고 뭐 하실 수 있겠지만은 미국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사회보장 정책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트럼프노믹스가 성공해서 트럼프가 재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미국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경찰 국가로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자본을 휩쓸어 담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국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인터내셔널 캐피탈 플로우 그 국제 자본의 이동 흐름의 최종 종착지가 결국 미국으로 향할 거라는 예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회사의 오너가 혹은 쉐어 테이커 그 주주들이 아마 가지게 될 거니까요. 근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더딘 경기 회복, 더 나아가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터져서 국제 교육의 거의 완벽한 단절, 노동력, 소위 말하는 인적 자본 이동이 사실상 끊겼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새로운 시대에 과연 완벽한 수준의 리쇼어링이 가능한가? 혹은 리쇼어링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 이 구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완전히 급격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째는 무역 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FDI가 있을 수 있어요. 즉 트럼프노믹스가 형성한 몇 가지 무역 장벽으로 인해서 세금의 압박을 많이 받는 다국적 기업일 경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단기적인 목적으로 다시 국내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그 세제 혜택을 피할 수 있는 국가로 FDI를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몇 가지 논문들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트럼프노믹스와 트럼프가 추진하는 아주 강력한 수준의 보호 무역주의 그리고 미국 패권국가 지위를 활용한 여러가지 다양한 압박 수단들 이런 거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국가로 중국과 멕시코가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중국은 워낙 덩치가 큰 국가이기도 하지만 예상외로 미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생각보다 큰 국가예요. 근데 중국은 전략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스마트한 거죠. 근데 멕시코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멕시코는 여전히 미국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중국은 디버시피케이션, 즉 수출 다각화를 많이 진행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중국 제품을 셧다운 시켜도 당장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멕시코는 아마 당장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당장은 중국과 멕시코가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국가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래프 수치들입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한국과 중국, 일본에 비해서. 한마디로 되게 미국 위존적인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상대로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국가가 멕시코입니다.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아마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중간재를 공급하는 국가로서 그 중간 글로벌 밸류체인의 고리가 끊기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은 중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둔화되고 중국과 멕시코를 거치는 밸류체인 고리가 끊기면은 거기에 대한 영향은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대응 체계가 빠르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야근으로 많은 근로자들을 갈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하시더라도 꼭 야근은 최대한 피하세요. 야근하시면 몸이 상해요. 근데 젊을 때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야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골병 들어요. 그러면 30대 이후에 그 골병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알아눕는 거죠. 디스크 터지고 막 대상포진 터지고 갑자기 혈압 높아지고 그때 치료하려면 늦어요 이미. 그래서 20대 아마 여러분들이 20대 중후반쯤에 첫 번째 직장에 취직을 하실 텐데 학부생들 상대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야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은 짤막하게 적었습니다. 몇 가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전 세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분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 셰일가스 정책 있잖아요. 이미 성공을 했죠. 셰일가스 가격을 완전히 똥값으로 만들어 버렸죠. 즉 에너지 부분에서의 미국의 대외 의존도를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요.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판단을 좀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스마일 커브의 평탄화 혹은 수평화 전략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 상에서 속해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러한 큰 그림 안에서 세부적인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물론 트럼프를 남의 편으로 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의 우방 국가들을 최대한 모으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G7에 초청을 했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G7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역으로 우리나라가 G7을 G12로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편입을 해서 그 국가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역으로 트럼프가 우리에게 제시한 오퍼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챕터 내용의 전부였고요. 굉장히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입장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알아요? 시험에 혹시 도움이 될지. 이상입니다.